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풀프루프입니다. 그레그 입 지음, 이영래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 안전 시스템은 어떻게 똑똑한 바보를 만들었나? 위험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뒤흔드는 책. 안전은 위험이 되고 위험은 안전이 된다. 자, 오늘의 책은 풀프루프라는 책입니다. 안전 시스템,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안전 시스템도 있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안전 시스템들이 있을 것인데, 안전 시스템이 왜 위험을 야기하는지 좀 의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욱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의 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챕터 1. 엔지니어 대 생태주의자. 자연재해를 막듯 경제를 관리하다. 챕터 2. 내 구역에서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금융위기의 씨앗이 움트다. 아직은 감이 안 옵니다. 챕터 3. 서브프라임 파국의 시작. 내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의 역습. 챕터 4. 안전기술이 낳은 또 다른 위험. 풋볼 헬멧과 ABS 브레이크의 딜레마. 이거는 풋볼 헬멧. 럭비 할 때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헬멧 있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그 헬멧과 ABS 브레이크라는 거는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낳은 딜레마?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챕터 5. 저축은 언제나 옳은가? 근본 위제에서 유로까지 통화 시스템의 위기. 근본 위제에서 유로까지. 뭔가 안전주의가 가지고 오는 위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해봐야 계속해서 뭔가 내 자산이 줄어드는 느낌이죠.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 돈은 그대로 있고, 물가가 오르면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새는 계속해서 돈을 저축만 하지 않고 대부분 무언가 각자만의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회 분위기가 되었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믿음이 강한 부동산. 부동산은 사실 큰 돈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이긴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거라면 코인이 있겠네요. 암호화폐. 암호화폐 투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챕터 6. 통제할수록 커지는 재난. 자연을 길들인 무서운 대가. 자연. 요새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챕터 7. 좋은 리스크, 나쁜 리스크. 안전과 재난의 적절한 균형 찾기. 챕터 8. 선택의 기로에 빠진 구조자들. 오늘의 혼돈이냐, 내일의 혼돈이냐. 오늘의 문제일지 내일의 문제일지. 챕터 9. 보험의 대가. 보험은 어떻게 위기의 편이 되는가? 이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보험을 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될지 유난히 조금 고민이 됩니다. 챕터 10 위험하니까 안전하다. 왜 비행기는 좀처럼 추락하지 않는가? 비행기 사고는 잘 나지 않죠. 운행 횟수에 비해서는 가장 안전한 이동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챕터 11 재난을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작은 위험을 감수할 때 더 안전해진다. 자, 이렇게 챕터 1부터 11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각 챕터마다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네요. 자, 오늘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요? 저축은 언제나 오르는가? 돈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챕터 5 저축에 관한 것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아니면 챕터 9 보험의 대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돈으로 가죠. 네. 챕터 5 저축은 언제나 오른가? 이 부분을 오늘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의 분량이 엄청납니다. 사실 프롤로그만 보더라도 이 책의 내용은 어느 정도 다 훑어볼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롤로그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프롤로그 소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위기관리 시스템이 위기를 만든다. 1989년 10월 13일 금요일, 주식시장은 조용했다. 별일이 없어 너무 조용한 까닭에 몇몇 중개인들은 일찍이 집으로 돌아갔을 정도였다. 하지만 오후 3시경 한 항공사의 인수계획이 불발로 끝났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이 뉴스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다우지수가 7% 급락한 채로 장이 마감되었다. 이 사태에는 곧 소규모 주가 폭락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이후 대부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모두를 겁먹게 할 만한 사건이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락이 있었던 블랙 먼데이 이후 거의 2년이 지났지만 불안은 아직 생생했다. 소규모 주가 폭락이 있던 주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관리들은 외국 중앙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언제라도 금융 시스템에 자금 수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월요일이 되고 시장이 문을 열자 그런 조치는 필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우지수는 곧 금요일 하락분의 절반을 회복했다. 다음날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로열 소네스타 호텔에서 만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 소규모 폭락에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금융위기였다. 훗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된 벤 버냉키와 영국은행 총재가 된 머빈 킹, 20년 후 노벨상을 수상하는 폴 크루그먼 등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모두들 금융이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경제가 계속해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의문으로 남았다. 이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버락 오바마의 고문으로도 활약하는 레리 서머스가 한 가지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기술적, 금융적 혁신으로 인해 금융 거품이 생기기가 더 쉬워졌다고 말했다. 서머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대공황 이래 연방정부가 일반인들이 일하고 투자하는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 사이에 방화벽을 세운 셈이라고 주장했다.
엄청난 연방 예산, 예금 보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연방 준비제도의 활약 덕분에 이제는 위기 시에 의존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이 없는 상황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면 그 안전장치를 믿고 조금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라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면 오히려 위험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다음 토론자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의 하이먼 민스키 교수는 수십 년 동안 기존의 통념과 다른 경기 순환 이론을 주장해왔다. 동료 학자들 대부분이 그의 이론을 무시했다. 민스키는 1960년 이후 정부 당국이 위기 때마다 정부 차용과 연방준비제도 대출을 조합해 대응함으로써 또 다른 공황을 간신히 모면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황 발생을 차단하는 데 성공할 때마다 시스템은 위기에 점점 더 취약해졌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때문에 안전장치를 만들었지만 그 안전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상황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될 확률이 점점 더 커졌다. 또 많아졌다. 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부분에서 자연을 바라봤을 때는 뭔가가 극심하게 거의 멸종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 종은 그것을 이겨낸 순간 좀 강해져서 다시 자리를 잡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간신히 살려놓으면 오히려 이게 애매하고 계속해서 무너질 것 같고 적응을 못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 시스템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너질 거면 그것은 무너져서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민스키는 성공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일시적 현상이 상당히 긴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지난 대공황 이후 5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마지막 연사는 2년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폴 볼커였다. 볼커는 세계가 위기를 다루는 많은 도구들을 갖게 되었다는 서머스의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민스키의 해석에 더 가까웠다. 볼커는 그날 아침 보스턴 글로브에 실린 만평을 언급했다. 경제에 돈을 공급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약속을 소재로 삼은 만평에는 기억상실 합중국이라고 적힌 1달러 지폐가 그려져 있었다. 그가 내놓은 의견은 이랬다.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애당초 이러한 도구의 반복적이고 공격적인 사용이 오히려 위험을 악화시키는 행동 패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이 컨퍼런스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볼커의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 연방정부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경제의 기복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금융 혼란을 처리했다. 1982년부터 2007년까지 흔치 않은 평온 상태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경제 감독기관이 평온을 지키는 데 이용했던 기술은 볼커가 우려했듯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위기가 발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위험 부담을 키우고 말았다. 최상의 안전은 두려움에 있다. 이 부분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모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만약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위험한 스포츠나 익스트림 뭐 그런 레포츠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굉장히 고위험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투자는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너무 큰 위험에는 투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워서. 큰 성공은 없겠지만, 네. 큰 실패도 없다. 최상의 안전은 두려움에 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재앙의 10년이 펼쳐졌다. 세계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금융 붕괴의 무대가 되었다. 한 번은 미국이, 다른 한 번은 유럽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희생을 동반한 파괴적인 재난들이 찾아왔다. 가장 절망적인 부분은 미국 금융의 무모함과 느슨한 규제, 유럽 단일 통화의 기반을 약화시킨 정치적 균열, 후쿠시마 원전이나 뉴올리언스 제방 설계자들의 실수, 매년 그 대가가 늘어나고 있는 폭풍, 홍수,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등 모든 면에서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이 우리 자신의 잘못에 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공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이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재난들로 이어졌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려 한다. 미국의 위기는 25년간 이어진 경제적 안정의 결과였다. 유로화의 붕괴를 위협한 위기가 가능했던 것은 유로화가 영구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슈퍼태풍 샌디, 후쿠시마를 덮친 쓰나미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는 수몰 위험이 있는 해안에 도시를 건설하고 생활하기로 한 엔지니어들과 정착민들의 결정과 창의력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1700년대 초부터 미시시피 강을 따라 제방을 건설해서 둑과 범람원을 정착과 농경, 산업에 사용했다. 그 결과 제방이 무너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일본은 쓰나미로부터 도시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을 따라 방조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안을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핵 발전소가 들어섰다. 최근 들어 미국 서부를 자주 휩쓸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산불 역시 기후변화의 탓만은 아니다. 이전 수십 년간 산림 감시원들이 불을 빈틈없이 억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모든 일에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안전하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전하다는 느낌 때문에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위험이 다시 나타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아직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니죠. 종전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휴전 중이라서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6.25가 종료된 시점으로 그 이후로 물론 국지도발 같은 건 있었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고 북한의 도발들이 있었지만 인구가 대규모로 대부분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에서는 그것을 체감하기가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동네에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문득 드네요. 안전 불감증이 안전장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감각이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은 대단히 직관적이다. 안주의 본질은 결국 그런 것이다. 경계를 늦추고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10대들은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믿고 자기 능력에 지나친 자신감을 가진다. 아, 그렇죠. 이것 또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죽음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살면서 죽음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떤 모습이겠다, 아니면 어떤 모습이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남들에게 해코지를 하고 내 마음대로만 행동하려고 하고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네. 그 강아지는 범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차 사고를 내고 운동 중에 많은 부상을 입고 연애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는다. 최상의 안전은 두려움에 있다. 레어티스가 햄릿의 사악한 접근으로부터 동생 오피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해준 말이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볼게요. 최상의 안전은 두려움에 있다. 인텔의 신화를 만든 앤드루 그로브는 기업주들에게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는 조언을 남겼다. 이 점을 증명해 보이는 많은 연구가 있다. 도로에 눈이나 얼음이 덮여 있을 때에는 가벼운 사고와 작은 부상이 많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자,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운 연구죠. 그렇죠. 블랙아이스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서행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운전자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운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티록 브레이크라는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ABS 브레이크를 말합니다. 스터드 스노우 타이어가 장착된 차를 운전할 때는 위험한 조건에서도 고속으로 달리는 대담함을 발휘한다. 이들 장치가 피해를 줄여주긴 하지만 그 정도는 고환자가 처음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들의 운전 행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좋은 안전장치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내가 이거 만들어주면 얘네들이 조심조심할 때 더 안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위험한 상황에서?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운전자들은 뭐? 안전장치를 설치했어? 그러면 빨리 달려서 되겠네. 아, 왜 그럴까요 도대체? 프로스포츠에서 강화 헬멧은 두개골절과 심각한 부상을 다소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럭비 헬멧입니다. 뇌진탕 같은 사고는 오히려 증가시킨다. 왜일까? 선수들이 헬멧을 쓴 머리로 다른 선수를 더 자주, 더 세게 들이받기 때문이다. 나 역시 눈 덮인 길에서 지나치게 빨리 커브를 돈 경험이 있다. 대여한 차량이 전륜구동이었던 터라 내가 원래 운전하던 후륜구동차에 비해서 정지 마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눈더미에 차를 들이박았고 다행히도 내 자존심 외에는 달리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내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그중 한 명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면 나는 속도를 늦췄다. 첫 번째 경우에 나는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요행을 바라고 위험한 짓을 저질렀다고 자책을 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조심성이 더 커진 데에서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본능은 서로 닮았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 거짓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것에 변화가 없는 한 안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실제로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조건에는 늘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환경이 복잡해지면 우리의 상호작용도 복잡해지고 의도치 않은 결과와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기술의 역사를 보면 안전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다.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사방에 빙산이 펼쳐져 있는 바다를 전속력으로 항해했다. 승무원들이 그런 자만심을 갖게 된 것은 배에 장착된 침몰 방지 장치 때문만은 아니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몇 해 전 이런 현대적인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조건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이는 자신의 상상만을 토대로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이전에는 그러한 충돌로 비슷한 선박이 침몰한 사례가 없었다. 현대에도 타이타닉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딥워터 호라이즌호는 영국 석유회사의 석유 시추선 중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0년 4월 회사의 중형 몇몇이 그토록 좋은 기록을 내는 까닭을 알아보고자 이 시추선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이 굴착 장치의 안전 기록은 BP의 문화보다는 행운 덕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운이 다했다. 시추 파이프가 폭발해 11명의 사망자를 냈고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유발했다. 2009년 22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에어프랑스 447편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향하는 길에 심한 뇌우가 있는 지역을 지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조사관들이 2년 만에 블랙박스를 복원한 후에야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다. 부기장이 급격히 고도를 올리려다가 에어버스 A330의 시동이 꺼지면서 빠르게 추락한 것이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조사관들은 제트기에 장착된 안전장치가 비행을 너무 안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에어버스와 같은 플라이바이와이어 방식의 비행기에는 실속의 경우처럼 조종사의 명령이 항공기를 위험에 빠뜨릴 때 이를 무시하게 되어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447편의 경우 항공기 기체에 생성된 얼음 때문에 자동 조종 장치가 멈춰버려 조종사의 행동을 제한하지 못했다. 항공기에서 실속 경보가 울렸을 때에도 아마 조종사들은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그 경보를 무시했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위험을 줄이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ABS가 장착된 차에 대한 한 연구는 이들 차의 경우 전면 추돌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는 줄지만 후면 추돌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는 늘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가 보아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3개 밟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염두에 두기란 힘든 일이다. 꼭 그래야 할 의무도 없다. 산불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의 교외 주택들을 위협할 때 산림 관리인들의 의무는 위태로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산불을 억제함으로써 사람들은 관목림 지역 근처에서 살게 되었고 숲은 더욱 울창해진 나머지 더 큰 산불의 연료가 되고 말았다. 이거 너무 아이러니하네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모순입니다. 모순. 그죠? 완벽한 안전은 환상에 불과하다. 기억과 경험이 우리의 행동을 만든다. 위험에 대한 감각이 생생할수록 우리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월가에서는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이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 기억을 오래 가지고 가는 사람은 뒤처진다. 실적과 수익이 낮아지고 고객은 다른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트레이딩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직업이다.
이 때문에 월가에는 악당 주식 중개인, 파산, 폰지 사기 등등이 번번하게 나타난다. 수년간 홍수나 허리케인을 보면서도 홍수보험에 들지 않고 물가에 값비싼 집을 짓는 이유도 물가라는 것은 강변이나 호수 근처, 이렇게 물 근처를 말하는 것이겠죠. 물가에 값비싼 집을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시시피주 걸프만에 있는 리조트 타운 패스크리스천에 가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파괴된 쇼핑센터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건설된 공동주택단지를 볼 수 있다. 그 쇼핑센터 역시 1969년 허리케인 카미오에 쓰러진 아파트 부지 위에 세워졌다. 꾸준하게 위험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왜 또다시 뭔가를 짓는 걸까요? 위험의 중대성이 시간과 함께 희미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한 경향과 싸우기 위해 리스크 관리사, 엔지니어, 규제기관이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설계와 규칙에 짜 넣는다. 성마른 카우보이들이 제방을 모조리 무너뜨리거나 경제 전체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말이다. 문명의 역사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안전과 안정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의 역사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현대 중국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위해 자신이 맡은 역할을 내세우면서 종종 자신들이 가하는 억압바지, 정당화했다. 거시경제적 정책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 경제 영역의 목표는 늘 안정성이었다. 요즘에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경제의 안정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융안정성 보고서를 내놓고 금융안정위원회에 모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하지만 사회와 경제는 세균 집단과 마찬가지로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보통은 그 과정에서 더 나아진다. 안정성은 더 없는 행복이지만 환상이기도 하다. 안정성은 보이지 않는 위험이 축적되는 것을 숨기고 안정의 종말을 가져오는 행동을 키운다.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를 더 크고 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억누를 수 없는 욕구와 충돌한다. 도시와 교통체계와 금융시장이 서로 연결되고 복잡해지면서 재난의 가능성도 커진다. 경제가 그랬듯 기술과 자연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퇴역 공군 장성으로 리스크 전문가인 르네 아말베티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사고가 없는 시스템은 약화된다. 항공의 경우 사고가 아주 드물어졌기 때문에 항공사를 도산으로 몰고 갈 정도의 심각한 사건을 예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이 인도양에서 사라진 것과 같은 사건이 그토록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인간의 일상적인 실수가 시스템적 위기와 합쳐지면 경제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 너무 무섭네요. 네. 인도양에서 사라져버렸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딱 한 가지 챕터가 남았습니다. 서둘러서 소개하겠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그릇된 신뢰가 금융위기를 불러오다. 우리 환경은 진화한다. 성공적으로 한 가지 유형의 위험을 막으면 그 위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돌연변이 박테리아처럼 더 치명적인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박테리아는 이러한 가설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항생제의 남용으로 박테리아가 내성을 지닌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결과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거나 죽어나간다.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이 의도치 않게 이러한 경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들은 Value at Risk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위험을 모니터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VAR은 금리나 증권에 최근 있었던 가장 불안했던 순간만큼의 변동이 다시 나타날 경우 얼마만큼의 손실을 보게 될지를 예측한다. 평온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연스레 은행은 투자에 대한 노출을 늘린다. 노출이 늘어나면 변동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은 예상보다 커진다. 이렇게 손실이 일어나면 결국 사람들은 증권을 매도하려고 몰려들 것이고 이로써 변동성은 더 커진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네. 그러니까 평화로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지속되면 별일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니까 은행이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것이죠. 대출을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생기죠. 예를 들면 대출을 못 갚았을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결국에 사람들은 돈을 찾으려고 은행으로 몰려들겠죠. 그러면 은행은 또 내줄 돈이 없으니까 더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제 돈을 제가 열심히 저축을 했을 때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장사에 대한 이익금은 좀 잘 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금 이자로 좀 우리한테 돌려줘야지. 왜 지네가 가죠? 남의 돈으로 돈놀이 하면서. 은행 참 못됐죠. 진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에 대한 이런 그릇된 신뢰를 보면 금융위기의 원인까지 설명된다. 은행과 규제기관들은 주택가격이 하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몇십 년을 지속한 모델을 근거로 들며 담보대출이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이 경우 당연히 담보대출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는 주택가격의 거품을 부채질한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결국 가격이 절대 떨어질 리 없다는 추정은 무너지고 실질적인 가격 하락이 나타난다. 나는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땅히 그랬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1989년 금융저널리스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나는 늘 혼란과 위기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달 되지 않아 소규모 주가 폭락이 일어났다. 월요일에 시장이 다시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 나는 그러한 혼란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에게 그 폭락을 두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개입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그는 금융 시스템이 위협을 받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라는 대답을 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나는 재정위기로 내 고향 캐나다에서 금리와 달러의 대변동이 일어나고 1992년에 유럽에서 외환 파동이 터지고 19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몰락이 찾아오고 이후 IT 거품의 붕괴가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007년 주택가격, 차입 매수, 무역수지 적자 등 여러 곳에서 도래할 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파국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대혼란에 대응하는 기관의 능력에 대해 깊은 경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약간의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도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버냉키는 2006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자리에 앉기 전부터 그곳의 이사들과 만나 금융 불안이 다시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해두었는지 추궁했다. 그의 동료로 대공황을 연구했던 은행업 부분의 대가 프레데릭 미슈키는 주택가격이 20% 떨어질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고찰했다. 그는 다른 중앙은행가들을 중심으로 한 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바로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는 0.5%만이 축소될 것이며 실업률은 거의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유럽의 통합 추구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된 주기적으로 찾아온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유럽연합의 시조 중 한 사람인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모네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은 여러 위기 속에서 단련될 것이고 그러한 위기들에 대응해 채택된 해법들의 집합이 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환율을 고정시키려 자주 시도했지만 특히 극적이었던 1992년을 비롯해 투기적 공격의 폭풍을 맞으면서 고정 환율 제도는 주기적으로 와해되었다. 지도자들은 단일 통화가 그러한 투기적 공격을 과거의 일로 만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유로화는 그 설계자들의 가장 터무니없는 상상마저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다. 1999년 등장한 후 몇 년 만에 대출기관들은 평가절하에 대한 두려움을 잊었고 이어 북쪽의 돈이 남쪽 경제국으로 흘러들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금리는 독일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성공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눈이 돌아갈 지경의 빚을 지게 되었다. 위기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불과 몇 년 전인 2010년 유럽중앙은행의 총재 장클로드 트리셰는 유로존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차용을 원하는 경우 그것은 일종의 자동적인 것이다. 유로 지역에 속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국가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사실 자금 조달은 절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부의 채권자들은 남부의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남부 은행들에서 자신들의 돈을 빼내고 남부의 채권을 팔고 남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중단했다. 이 사건들을 사후 분석해보면 힐책할 부분이 넘쳐난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북대서양의 빙산에 적절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대형 은행들과 신용평가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 저당증권의 위험에 대해서 소름 끼칠 만한 근시안적이고 미국 프로풋볼 리그는 반복적인 뇌진탕이 선수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다. 나쁜 행동만이 문제될 때라면 답은 간단하다. 더 많은 규칙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도덕극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문제의 원인이 우리를 해하는 비도덕적인 일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다. 처음의 의도는 좋다. 경제, 환경, 기술의 해악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들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혜택과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상충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충관계가 긍정적이라거나 부정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안전과 위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역사와 증거를 고찰해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이 시작하려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프롤로그만 딱 들었을 때, 딱 살펴보셨을 때,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위기관리 혹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닥칠 위기들은 도대체 얼만큼 큰 거야? 라는 생각이 읽는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금융 위기들이 있었고 자연재해들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나거나 혹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일까? 그것이 상상이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두려웠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최대한 안전한 삶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전 시스템이 오히려 더 사람을 위험하게 만든다 라는 이런 생각들. 세상에 참 다양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생각을 통해서 저의 생각의 어떤 지평이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 풀프루프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